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갈림길 위에 선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고 그 순간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을 믿어야 한다. 미래란 과거나 현재에 내가 선택한 결과에 불과하다. 우리는 흔히 시간의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만 사실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다. 미래는 오늘 내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좌표는 과거 나의 행적의 결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의 위치는 과거가 될 오늘의 결과로 위로든 아래로든 다시 움직여지겠죠.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처럼 느껴지는 일상이지만 이 하루하루들이 내 삶의 위치를 움직이는 소중한 날들임을 생각해 보면 소홀히 보내도 될 하루는 없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전문헌학자 배철은 교수의 시면입니다. 저자는 위대한 개인이 획득해야 할 가치들을 담은 4권의 책을 시리즈로 펴냈는데요. 이 가운데 수련, 승화는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었죠. 이 책의 제목 옆에 나를 깨우는 짧고 깊은 생각이란 부제가 있는데요. 이 시면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서문에 있는 글을 먼저 살펴볼까요? 삶은 자신만의 임무를 발견하고 실천해 나가는 여정이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늘 예상치 않은 괴물이 등장한다. 이 괴물을 극복할 수 있는 생각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다. 열정은 결코 타인을 향한 부러움이나 흉내내기가 아니다. 열정은 자신의 약점과 열등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이 열정을 통해 스스로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자신만의 유일무이한 인물을 발견하게 된다. 열정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알게 모르게 자신을 얽매고 있는 수많은 구태의연함과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결별하는 용기다. 이 열정은 내면 가장 깊숙한 곳 시면으로 가는 지표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나를 넘어선 나를 발견하고 싶은 희망의 노래다. 나는 나를 넘어선 나를 위대한 개인이라고 부르고 싶다. 위대한 개인이란 자신을 깊이 관찰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또 다른 나다. 위대한 개인은 항상 자신의 행복을 지향하며 그 과정에서 행복하다. 저자는 자신의 시면에 이르지 않고서는 나를 넘어선 위대한 개인에 다다를 수 없고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본문에 있는 글을 통해 시면에 이르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열정과 몰입이 안겨주는 선물, 인내. 인내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최고의 덕목이다. 자신의 한계를 점점 넓힘으로써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지경으로 인도하는 마술 지팡이다.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면서 이 인내를 확인하고 확장하고 축하하는 의례를 발전시켜왔다. 그 옛날 아프리카에서 생존하던 인류는 다른 유인원들처럼 나무 위에서 살다가 기후가 급격히 변하면서 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당시 인류는 키가 1m, 몸무게가 30kg 정도로 사자의 점심 사냥감에 불과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두 가지를 혁신했다. 먼저 인내하며 사물을 관찰해 그 대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상상하는 뇌를 발전시켰다. 두 번째는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다른 동물들이 자신을 해치는지를 살폈다. 단거리에 취약한 인간은 몸의 털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장거리에 적합한 몸으로 진화를 거듭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털이 없어진 인간은 몸에서 나는 열과 땀을 몸 전체로 배출하며 오랫동안 사냥감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몸이 털로 뒤덮인 사냥감들은 얼마간 전력 질주를 하지만 그만 지쳐 땅에 눕고 만다. 인간은 열을 발산하지 못해 입을 벌려 헐떡거리며 누워있는 사냥감을 손쉽게 손에 넣었다. 인류의 생존 장비인 인내는 점차 취미로 진화했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 인내의 한계를 실험하는 스포츠를 즐긴다. 특히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은 단연 돋보이는 극한의 스포츠다. 마라톤은 뛰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흥미를 선사하는 묘한 매력의 스포츠다. 쉼없이 일정한 속도로 42.19km를 달리는 사람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내를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한다.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스스로를 극한의 상황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일까? 달리기 선수들은 이 순간 특별한 엑스터시를 경험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경험을 신뢰한다고 말한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극한 상황에 놓이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즐기며 달릴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장거리 선수들 중 일부는 완주한 뒤 평온함을 느꼈으며 행복감에 젖었다고 말한다. 이것을 영어로 러너스 하이라고 한다. 최근 과학자들은 극도의 인내를 요구하는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동안 뇌에서 특별한 화학 성분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성분인 엔돌핀이다. 장거리 달리기와 유사한 격렬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뇌, 특히 변연계와 전두엽 부분에서 엔돌핀이 감지된 것이다. 이 부분은 사랑에 빠지거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 3번과 같은 감동적인 연주를 들었을 때도 활성화되는 부분이다. 러너스 하이는 인내가 안겨주는 종합 선물 세트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몰입해 있기 때문이다. 꽃들은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몰입한다. 성찰을 통해 자신의 인물을 찾아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몰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한다. 그 인내는 내가 몰입한 인물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거룩한 선물, 사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나는 내 생각의 가감없는 표현이다. 나의 얼굴, 몸가짐, 내가 처한 환경은 내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내 생각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 미래는 조각가 앞에 놓여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커다란 돌덩이다. 머릿속에 그려놓은 생각들을
어떻게 쪼아내고 갈고 다듬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조각품이 탄생할 것이다. 사유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정과 망치를 통해 어제까지 내가 알게 모르게 습득한 구태의연함을 쪼아버리는 작업이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해 나의 생각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마술이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낼 조각품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내 손에 들려있는 정을 부단히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며칠 전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들러 한국 조각의 걸작으로 불리는 반가사유상과 마주했다. 반가사유라는 표현은 익숙하나 그 의미는 여전히 아련해서 꼭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구석기 시대의 동굴처럼 어두컴컴한 전시실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의 국보 78호 금동 반가사유상과 일본의 국보 주구사 소장의 목조 반가사유상이 1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전시되어 있었다. 불상을 바라보면서 6세기 삼국시대 무명 작가의 조각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이토록 위한 조각 작품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5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불상 앞에서 왜 숙연해지는 것일까? 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불상 가까이 다가가 넋을 놓고 관찰했다. 추워에 흔들림도 없는 불상은 신기하게도 오히려 나의 부산함을 관찰하는 듯했다. 둥근 의자 위에 놓인 불상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린 반가 자세를 하고 있다.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오른쪽 다리의 발바닥, 특히 엄지 발가락 밑에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부분이다. 참선을 통한 해탈이 아니라 인간 군상들과 함께 고통이 가득한 세계를 발이 붙도록 돌아다닌 붓다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불상의 왼손은 그런 발을 어루만지기라도 하듯 오른발의 복숭아뼈를 살포시 감싸며 놓여 있다. 오른쪽 발꿈치는 무릎 위에 놓여 있고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를 뺨에 살짝 댄 채 심오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사유라는 제목이 붙여진 모양이다. 한자 사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심오한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생각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음 심자 위에 놓인 글자가 밭 전자가 아니라 한자 뇌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밭 전자가 맞는 것 같다. 나를 더 나은 나로 변화시키는 현장은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며 집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며 책이다. 그 일상은 때로는 지겹고 귀찮고 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퉁퉁 부은 발을 어루만지는 붓다의 왼손 같은 것이다. 예수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단언한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여기, 농부가 매일매일 일구는 밭,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삶의 터전이다. 다만 감춰져 있어서 그 안에 든 보화를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 보화를 발견하는 훈련이 바로 생각이다. 사유의 유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신비하다. 유의 오른쪽에 놓인 한자는 송골매나 최고를 뜻하는 추자다. 그러니 생각을 한다는 것은 송골매의 눈으로 나를 보는 연습,
최고의 경지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관주하는 것이다. 서양 전통에서도 묵상은 contemplation, 즉 자신의 모습을 독수리의 눈으로 찍어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국 사유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터전을 극락이라 여기며 매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응시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장소와 이 시간이 나의 사유의 대상이며 그것을 나를 위한 천국으로 만들고자 결심할 때 신은 우리에게 미소를 선물한다. 나를 조종하는 내 안의 또 다른 나, 괴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가장 위대한 비극,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평가했다. 비극은 필연적으로 타락하는 주인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도록 연습시킨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유가스타의 아들로 태어났다. 라이오스 왕은 델피의 아폴로 신전에서 새로 태어난 아들의 운명에 관한 신탁을 문의한다. 신탁은 언젠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라이오스는 갓난아기의 뒤꿈치를 꽁꽁 묶어 기어다닐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라이오스는 급기야 신하에게 아기를 산에 버려 죽게 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이 불쌍한 아기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던 신하는 아기를 근처 도시 고린도에서 온 목동에게 맡긴다. 목동은 이 아기를 마침 자식이 없어 애타게 양자를 구하던 고린도 왕 폴리보스와 왕비 메로페에게 바친다. 아기의 발꿈치가 부어있는 것을 본 폴리보스는 아기에게 발이 부은 아이, 즉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꽤나 의미심장하다.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는 바로 부모다. 부모는 자식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울타리인 동시에 자식의 성장을 막는 울타리이기도 하다. 오이디푸스가 두 발로 걷지 못하게 발을 묶은 자는 바로 그의 아버지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혹은 일정 기간 지나면 홀로 선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예외다. 부모의 울타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영원한 유아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월이 지나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깨달음의 순간에 그는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신탁을 받고자 델피로 향한다. 신탁의 결과는 해결책이나 쉬운 답이 아니라 오히려 딜레마를 선사한다. 주인공은 이 딜레마를 헤쳐 자립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은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부모를 살해할 운명이라고 일러준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운명을 피하고자 결단을 내린다. 즉,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고 델피 근처에 있는 테베로 향한다. 그러나 그곳은 오이디푸스의 친부모가 있는 도시가 아니던가. 테베로 향하던 중 오이디푸스는 세 갈래 길이 교차하는 곳에 이른다. 세 갈래 길은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면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무시무시하고 이해하기 힘든 코라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들판이라는 의미인데 혼돈에서 질서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의 장소다. 오이디푸스는 이 세 갈래 길에서 전차를 타고 가는 이와 마주친다. 바로 테베의 왕이자 자신의 친부인 라이오스다. 누가 먼저 길을 가느냐 하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오이디푸스는 아버지 라이오스를 살해한다. 이로써 살부의 운명이 실현되고 만다. 여기서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의 친부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이오스는 인간이 극복해야 할 관습과 관행, 습관과 편견 등을 상징한다. 신화에 등장하는 부모는 어린아이를 자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회방꾼이다. 스스로 온전해지기 위해 아버지로 상징되는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여기서 과거란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에게 부여된 정신적, 사회적, 역사적 얼개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얼개들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점검하고 취사선택해야 한다. 오이디푸스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살해하고는 테베의 성문으로 향한다. 테베의 성문 입구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이들을 막는 괴물이 웅크리고 있다. 이 무시무시한 괴물의 이름은 스핑크스다. 스핑크스는 그리스어로 새로운 단계로 무모하게 진입하려는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존재라는 뜻이다. 스핑크스는 인간을 스스로 두 발로 서지 못하도록 숨을 끊는 무시무시한 존재다. 스핑크스는 머리는 인간, 등은 사자이면서 새 날개를 가진, 즉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은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복합체다. 스핑크스는 테베로 들어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낸다. 문제를 풀면 성문을 통과해 테베로 들어갈 수 있고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곧바로 목을 졸라 죽인 뒤 먹어치운다.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낸 수수께끼는 이것이다. 한 목소리를 가졌지만 아침엔 4발로 걷고 오후엔 2발, 그리고 밤에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이냐? 오이디푸스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4발로 기어다니고 어른이 되어서는 2발로 걷고 늙은이가 되어서는 지팡이를 더해 3발로 다닙니다. 라고 대답한다. 오이디푸스의 답변에 스핑크스는 당황한다. 이전까지는 누구도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핑크스는 경계를 지키는 역할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절벽 위로 올라가 몸을 던진다.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스핑크스는 다름 아닌 오이디푸스 자신이다.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가 버려야 할 과거이자 바로 자기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괴물이다. 다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 즉 자기 자신이라는 괴물을 죽여야만 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여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괴물과 대면하고 그것을 죽이는 일이다. 이 괴물은 스스로 2발을 땅에 딛고 저 높은 곳으로 시선을 향하는 모든 일상의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 그러나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괴물이다.
나에게 찾아오는 새로움을 막는 회방꾼, 진부. 영적이며 지적인 수련을 방해하는 회방꾼 중 하나는 진부함이다. 진부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좀 특이한 구석이 있다. 진부는 썩은 고기를 남들이 보라고 전시하는 어리석음을 뜻한다. 고대 사회에서 고기를 맛보기란 무척 드물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기를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신의 고기를 꺼내 보여주곤 했다. 처음에는 누구랄 것도 없이 그 귀한 고기를 탐냈고 고기의 주인인 그를 부러워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기는 썩기 시작했고 악취를 풍겼다. 이런 지경인데도 고기 주인은 계속해서 그 썩은 고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썩은 고기 냄새에 익숙해져 악취가 나는지도 몰랐던 탓이다. 그는 썩은 고기 냄새 때문에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고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고 착각했다. 이렇게 고기가 썩는 줄도 모르고 남들에게 과시하는 사람을 가리켜 진부한 사람이라고 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자신의 강점인 줄 알았던 고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마다 참신한 인재를 원한다. 그러나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상투적이고 틀에 박힌 교육 환경 속에서 참신한 인물이 등장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진부함만을 양산해왔다. 진부하지 않은 참신한 인물을 발굴해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다. 참신이라는 한자도 진부만큼이나 특이해서 글자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신한 인물이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짐작할 수 있다. 참자는 고대 중국에서 죄인을 죽이던 극형틀인 수레와 도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참신이란 도끼로 치듯 과거의 구태의연함과 완전히 단절한다는 뜻이다. 과연 과거와 결연히 단절하고 새로 태어나는 일이 보통 사람에게도 가능할까? 매 순간 진부함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위대한 현대 무용가 마사 그레엄이 그랬다. 그녀는 안무란 무대 디자인, 의상, 춤의 다양한 순서와 극적인 몸짓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한다. 그레이엄의 움직임은 신체적이며 동시에 감정적인 힘과 조절 그리고 나약함을 표현한다. 움직임이 극단적으로 유연해서 춤추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따른다. 그녀에게 발레는 극적인 드라마이며 열정이다. 안무는 매 순간 그 자리에 없는 무언가를 발견해 표현하려는 살아있는 몸짓이다. 무용가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움직임에 몰입함으로써 자신 안에서 흘러나오는 섬세한 침묵의 소리를 감지하고 끝까지 따라가고자 한다. 이 섬세하고 거룩한 소리를 온몸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무용은 몸짓을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된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태양계와 같은 수많은 별들이 섬세한 침묵의 소리와 같은 블랙홀을 중심으로 회전하듯이 무용가의 몸짓도 자기 자신이라는 블랙홀을 중심으로 단호하고도 숭고하게 회전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침묵의 소리가 만들어내는 길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따라가기 힘들어 중간에 멈춰버리기 일수다. 진부함에 해당하는 영어 미디오크러티는 중간을 뜻하는 미디와 험한 산을 뜻하는 오크리스의 합성어다. 진부함이란 산의 정상에 오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지친 나머지 산 중턱에서 머뭇거리는 상태를 뜻한다. 처음에는 산 정상에 올라가 자신이 완벽을 향해 정진했음을 축하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런 초심을 잃고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게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진부함의 의미였다. 진부한 사람은 자신 속에서 흘러나오는 침묵의 소리를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삶의 안무를 갖지 못한다. 인간의 귀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하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자신이 만들어낸 삶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기란 쉽지 않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만의 맞춤형 안무를 만들어 끝까지 완주한 이들이 있다. 플라톤, 붓다, 예수, 조로아스터, 무함마드. 이들은 남들이 써놓은 책이나 관습에서 삶의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 남들의 생각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겼다. 우리는 대개가 위대한 시인이나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빛나는 별을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다. 문득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유로 외면한다. 이렇게 남의 것이나 따르는 삶이 계속되는 한 자신만의 고유한 문법을 만들어내는 참신한 삶은 찾아오지 않는다. 진부는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끔찍한 회방꾼이다. 저자는 본문에 있는 오름이란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회가 순리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 그 사회의 약자를 인식하고 그들을 헤아리는 마음인 연민이다. 그래야 법이 서고 법이 서야 사회가 순리대로 작동한다. 그리고 오름이란 자신의 양심이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내적인 훈련이자 원칙이다. 자신 속에 숨어있는 옳은 양심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상을 하늘나라로 만드는 고귀하고 위대한 힘이라고요. 옳고 그름의 기준부터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그러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죠. 바로 집착과 욕망, 자만심, 편견, 영웅심, 탐욕과 식탐 등일 텐데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옳은 양심을 행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